정말 치열했던 TV 토론이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불꽃 튀는 공방송에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각을 세우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토론에 대해서 각 당에선 어떻게 보셨는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두 어제 토론회 생중계로 보셨죠? 네, 잘 봤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총평부터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희는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추경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본회의가 있어가지고 그 본회의가 원래는 7시 예정됐는데 이게 자꾸 지연이 돼가지고 한 저녁 8시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전반부는 못 보고 후반부만 좀 봤는데 역시 이게 준비되어 있는 민생 대통령, 네. 준비되어 있는 경제 대통령, 코로나 위기 극복할 수 있는 총사령관, 국민통합정부의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굉장히 잘 보여줬다. 특히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그 전문가 수준을 능가할 정도의 현안에 대한 이해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안정감 있게 잘 보여드렸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경제 대통령의 면모를 잘 보여줬다 이런 평가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그 자신이 경제에 대한 그 경제 정책 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전반의 문제의식 그리고 해법을 뭐 차근차근 설명을 좀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다만 뭐 이제 그 우리 이재명 후보가 워낙 그 억지 소리만 계속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반격을 좀 덜 하고 진실을 좀 국민들에게 알리는 부분은 뭐 억지 소리를 많이 해서 그런지 좀 제대로 그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는지를 다 드러내지 못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바로 공세 수위를 높여버리시네요. 저는 우리 후보에 대해서 이제 네. 뭐 제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뭐 할 이야기가 없어서 안 하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 후보가 이제 토론에서 국민들께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네.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뭐 저희들의 판단이 아니고 보수 진영의 원로 장관 출신이신 윤여준 전 장관, 이 보수 진영의 뭐 어른 아닙니까? 이분이 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딱 이야기 한마디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해놨냐면 윤여준 장관께서 이재명 후보는 준비가 잘 된 후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했고 윤석열 후보는 사람을 잘 써야 되는 후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잘 된 후보와 사람을 잘 써야 되는 후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것이죠.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 그래서 사람을 잘 써야 되는 대통령, 자기 머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머리를 빌려야 되는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를 했을 때 빚어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혼란, 더더구나 이 코로나 역병 전국에서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 대위기를 준비 안 된 대통령 후보를 통해 가지고 이 혼란을 정권 교체를 통해서 혼란이 올 이런 우려들을 어제 TV 토론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확인을 했다. 그리고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자세와 태도를 보면 이제 목소리라든지 얼굴 표정이라든지 또는 이제 선택하는 단어의 종류라든지 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다음에 토론과 관련된 룰, 규칙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제 자세와 태도를 포함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보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준비된 사람, 지도자로서의 면모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극명하게 이제 차이가 났던 그런 토론회였습니다. 그리고 재미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런 토론회를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께 많은 정보를 좀 제공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뭐 근데 네. 윤여준 장관 말씀하시니까 그분이야 뭐 최근에는 계속 이제 이재명 후보 좀 돕는 듯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한때는 뭐 윤씨문 중에서 윤씨 도우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조금 생각이 달라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외에 저 전에 총리 비서실장 지냈고
그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이낙연 후보 측의 공보단장도 하셨죠. 그리고 캠프에서도 지금까지 무슨 역할을 좀 하셨죠, 그죠?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그 같이 민주당의 그 핵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재명 후보를 말하기를 자기가 한 말은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보인데 그분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분을 상대로 뭐 썩은 사과라고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괴물 대통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저 옆에서 지켜보니까 아마 그런 느낌이 들었던 모양인데 이 썩은 사과, 괴물 대통령 그리고 한 말은 뭐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분인데 TV 토론 나와서 무슨 말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TV 토론 나와서 하신 말씀 제가 다 보니까 저는 좀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아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괴물 대통령이라고 한 거 저 봤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식물 대통령이라 그랬잖아요. 식물 대통령. 그건 뭐냐면 괴물, 식물 이렇게 했는데 괴물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셔가 되겠습니까? 식물 대통령. 그 TV에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실제로 괴물 맞더라고요. 네, 잠시만요. 일단 제가 이 관련된 그 이야기는 맨 뒷부분에 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최 의원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서 그 주제를 좀 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실제 그 워딩이 어떤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픽이 좀 준비가 되는 대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발언입니다. 네, 띄워주시죠. 네, 일단 지금 그래픽으로 보시는 것처럼 덜 익은 사과는 익혀서 먹을 수 있지만 썩은 사과는 먹을 수 없다. 저는 예측 불가능한 괴물 대통령보다는 차라리 식물 대통령을 선택하기로 했다. 두 분 모두 말씀하신 대로 괴물 대통령이라는 발언도 들어가 있고 식물 대통령이라는 발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정운현 전 그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전 대표의 그 측근으로 또 꼽히는 분인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정운현 씨는 이제 이낙연 대표께서 이제 국무총리를 하실 때 네. 비서실장입니다. 실무자죠, 실무자. 이분이 무슨 뭐 선출직으로 출마를 했습니까? 국회의원을 했습니까? 민주당의 당직자를 했습니까? 그냥 실무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병훈 이낙연 후보 비서실장이 어제 이제 공식 입장을 냈죠. 네. 상의한 바 없고 개인의 결정이다. 저는 개인의 결정으로서 존중합니다. 그리고 뭐 괴물 대통령, 식물 대통령 이야기를 하는데 괴물 대통령은 뭐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식물 대통령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이 정권 교체만 가지고서 이게 대통령이 되면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이 어디로 갈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평가라고 저는 보고요. 네. 저것은 이제 저분 전적으로 저분 개인의 결정이고 뭐 개인의 결정은 뭐 존중합니다. 예. 네, 위원님 그 지금 의원님께서는 개인의 결정이기 때문에 뭐 당 차원의 파급 효과는 뭐 제한적일 것이다. 아니 그냥 실무자입니다. 네, 예, 이런 실무자입니다. 네 일단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 측 간의 그런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아서 화학적인 결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내놓으신 분들도 계시던데 오늘 당사에서 네. 오늘 오전에 아마 지금 오늘 그 행사 끝났을 네. 겁니다. 오늘 오전에 당사에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던 보훈단체 3만 명이 네. 오늘 민주당사에서 오전에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이낙연 후보를 경선에서 전적으로 돕던 분들이거든요. 이분 3만 명이 오늘 지지선을 했기 때문에 이 뭐 실무자 한 분이 뭐 괴물 대통령, 식물 대통령 하면서 윤석열 후보 돕는 것은 오늘 그 3만 명하고 비교하면 뭐 의미가 없다. 뭐 개인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존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3만 명대 한 명으로 취급하고 뭐 그러시는데 제가 뭐 정운현 그분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어쨌든 문재인 정권에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으면 차관급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면 국무총리의 최측근이었고 이낙연 그 전 국무총리이자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었는데 그분이 옆에서 보다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괴물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죠. 그리고 저는 그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어제 TV 토론을 하면서 사실 그 말 바꾸기 내지는 뭐 잘 모르면서 억지로 우기기 더 나가서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된다고 그랬다가 또는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거기 들어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모르면 차라리 아 그러냐고 근데 그 말 뜻 아닐 거라고 이러면 이야기가 되는데 상대방한테 윽박지르면서 후보 사퇴하라고 그러고 사실은요 TV토론 나와서 그런 소리 하다가 재판받았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게 또 1심, 2심에서는 유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는 그 김만배 씨한테 돈 받기로 되어 있는 돈을 또 일부 받았던 그 권순일 대법관의 그 주도에 의해서 사실은 겨우 무죄를 받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그 사실은 과거 일이니까 다 그렇다 치고 TV토론 나와서 대통령 후보라는 분이 그 내용에 있는 그 말을 지적하면 그 점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면 차라리 조금 겸손하게 나오면 되는데 아니 뭐 상대방 보고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 보고 아, 저분은 정말 그 왜 괴물이 이제 괴물 대통령이라고 하는지 왜 손바닥 뒤집듯이 늘 바꾼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제가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의 최측근이자 그 민주당 전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이자 그 민주당 내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분의 말씀이 네. 아 내가 가슴 속에서 아 저래서 그러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네. 것뿐이에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에 잠시만요. 제가 이 중간에서 제가 좀 약간 그 사실관계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 틀린 네, 이야기만 제가- 지금 제가 하고 좀 있는 정리를 좀 거예요. 하고 맞는 저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네. 지금. 일단 제가 그 중간에서 좀 제가 좀 정리를 좀 오죽하면 하면 앵커께서 네. 진행자께서 지금 정리를 일단 하겠다 그 그러는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허위 사실 공표 등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던 건 맞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는 또 팩트라는 말씀을 그 좀- 부분은 네. 쉽게 말해서 제가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그 네. 부분은 아마 형님 그죠? 형님 강제 그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부분 무죄 받았고 지금 말씀하신 대장동 관련된 거는 1, 2심부터 무죄 받았다 그 이야기시죠? 그래 제가 그 부분 네. 좀 섞어서 말씀드려서 그래 됐고. 네,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또 이 부분은 제가 또 말씀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앞서 그 모 대법관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관련돼서는 아직은 의혹 수준이고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그분이 캐스팅 보트였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일단 제가 일단 그 부분은 일단 그 현재까지 파악된 정도 수준으로 네.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부분 그리고 모 대법관 관련해서 언급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의혹 수준으로는 불거져 있는데 뭐 수사 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 없다라는 점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럼 예. 그러니까 거기서 나왔던 이재명 게이트는 이제 월간 조선 3호로의 발간 예정인 월간 조선에 실릴 내용 실려 있는 그 내용이고요. 저 녹취록이 언제 이루어진 녹취록인지는 알고 계시죠? 2020년 10월 26일입니다. 10월 26일 날 이루어진 녹취고 그리고 그 3일 전에 2020년 10월 23일 날 소위 말해서 이재명 게이트라고 이야기되어지던 이재명 후보가 그때 경기도지사가 정치 생명이 걸린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이 바로 대법원의 이제 마지막 이제 판정을 기다리고 있던 그거였는데 그게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서 선거 때 5,500억을 공익 환수했다라고 이제 TV 토론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허위 사실이다 그래가지고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사건을 이재명 게이트로 지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26일 날 녹취록이 이제 녹취가 된 것이고 10월 23일 날 대법원에서 무죄 판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이재명 게이트라고 한 것이고 어제 윤석열 후보와의 공방은 뭐냐면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시작된 대장동 비리 사업의 몸통을 놓고 김만배 씨와 여러 사람들의 녹취록에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의 특수관계 이 부분을 이제 공방을 주고받는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업과 관련된 이재명 게이트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또 근데 제가 아니 한 네. 가지만 뭐 말씀드리면요. 그때 그 재판이 그 대법원 넘어간 것은 물론 1, 2심에서는 당연히 뭐 대장동 그 개발 사업까지 포함해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대법원 갔겠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판결이 무죄로 바뀐 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 이재명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했다가 강제 수용하려고 했던 것은 맞는데 아니라고 한 것이 과연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냐 아니냐 그 내용이잖아요. 거짓말한 건 맞는데 다만 그 정도는 뭐 TV 토론에서 허용된다 해서 무죄됐을 뿐이지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거는 맞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뭐 그거보다도 어제 내용에서 나온 것은 이게 이제 김만배 일당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한 것을 녹취록을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들고 와서 공개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녹취록을 다 입수한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당연히 이재명 후보께서 그 녹취록 중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그게 바로 밑에 있는데 그것을 몰랐을 리도 없잖아요. 그것이 또 그 저 월간조선에서 입수를 해서 이미 보도를 하기 위해서 전부 다 그 준비를 하거나 일부 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도 그냥 그 부분만 확인을 했던 건데 그러면 대통령 후보께서 이렇게 주장을 할 때 이 밑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아이 그게 내가 지금 무슨 뭐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사실은 선거법 위반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요. 근데 그 내용이 없으면 후보 사퇴하시오 하고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분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 자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상대에게 오만방자하고 무리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저 대통령 후보의 자세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김재원 최고께서 5만 가지 말씀을 다 하시는데 핵심만 좀 말씀을 주시면 근데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제 아니 예, 내용이 바로바로 분명히 좀 들어 있는데도 드리겠다. 불구하고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니, 바로바로 다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선일보 월간조선 3호로였기 때문에 그 이재명 게이트는 모릅니다. 어제 판넬을 아니 들고 그게 나온 아니고 것은 판넬에 그 녹취록이 제가 다 말씀- 입수가 그- 됐으니까 네. 그 중에서 일부를 찾아가지고 요만큼 빼가지고 왔지. 그러면 요것만 입수했을 리가 있습니까? 녹취록은 다 입수했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적어도. 토론이라는 것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판넬에 들고 나온 것은 김만배 녹취록 그 다음에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을 정리해서 간 겁니다. 월간조선 3호로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발매도 안 된 월간조선 3호로에 이재명 후보가 또는 저희들이 그 이재명 게이트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아니 그럼 드리고 녹취록은 어디에서 입수했어요? 제가 그건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고 우리 우상호 의원이 네. 제보를 받았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상호 의원이 자신의 국회의원 정치 생명을 걸고 그것을 국회가 아니고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고 총괄선대본부장 명의로 정치 생명을 걸고 네. 공개를 한 겁니다. 전문을 공개하라 그래서 조만간에 그 전문도 전부 다 공개할 예정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다룰 아니 주제가 근데, 많아. 네.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전문을 입수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전문 공개한다면서요. 그 전문에 보면 그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도 그 전문 내용에서 아니요, 뻔히 그건 아직 알면서도 확인이 안 아니라고 됐습니다. 우긴 것도 그건 그것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 잘못이에요. 그거는 월간조선 3호로에 나오는 것이고 에이, 그게 그거는 저희들이 아니지. 확인이 안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을 오히려 입수했다고 하면 전문에 다 있는 거 뻔히 알겠습니다. 알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완전히 그 저 상대방을 그 제가 무시하고 이야기 좀 달려들면 합시다. 그다음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토론을 기점으로 해서 지난 4개월, 5개월을 돈 받고 금전적 이득을 받고 자기 아버지 집 팔아가지고 덕을 본 윤석열 후보가 그분을 이재명 후보라고 계속해서 공격해 왔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진실이 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네, 이 의원님, 말씀을 분명하게 좀 부탁 좀 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다룰 주제가 많아서 제가 여기서 또 그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또 사실관계를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그 녹취록과 관련해서 부산저축은행 등과 윤석열 후보와의 그런 연관성에 대한 의혹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후보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 또 관계가 없고 또 부산저축은행 등을 포함해서 특검을 하자는 게 윤석열 후보 측의 입장인 거지 않습니까,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일단 서로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있다라는 정도로 일단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를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다룰 주제가 좀 많아서요. 앞서 최고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기축통화 관련된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어제 발언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기축통화가 뭔지를 아시는지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기축통화 국가가 우리나라가 곧 된다고
근데 이제 사실 뭐 기축통화 국가가 되면 좋죠. 그런데 그걸 뭐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돈을 외국에서 우리나라 돈 주면 그 돈 받고 물건 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달러는 미국에서 달러를 막 찍어내면서 외국으로 보내고는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가도 되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경제력이라든가 또는 원화의 국제 유통이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보도에 보면 20위권 바깥으로 유통이 된다. 심지어는 뭐 태국 바트와보다도 못하다고 그런 수준의 그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그 원화의 국제 유통 단계가 그 수준이라는 건데,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저게 무슨 경기도 지역화폐하고 비슷한 건가 그런 수준으로 이해를 하는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해명하는 거 보니까 무슨 뭐 정경련에서 곧 저 기축통화국가 된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당에서 또 해명을 했던데, 그 정경련 이야기는 SDR 특별인출권 이야기잖아요. IMF에서는 국제 간에 이제 그 통화가 어느 나라가 그 통화 위험에 빠지면 금융 위험에 빠지면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일정한 통화 바스켓이라고 해서 미국 뭐 영국 뭐 몇몇 나라 5개국의 그 통화를 보관하면서 각 국가 자기네 돈을 그만큼 넣고 빌려갈 수 있도록 해놓은 그게 이제 SDR인데,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대학 1학년 때 배우는 특별 인출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SDR에도 포함될 수 있다, 포함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그 정경련의 보고서가 있는 모양인데, 그걸 기축통화라고 알았다면 이건 참 큰 문제죠. 그 허경영 씨가 뭐라고 하나 하면요, 국민들에게 자기가 대통령 되면 1억 원씩 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기축통화가 뭔지는 알아요. 뭐냐면 그 1억 원씩 주기 위해서 한미 통화 스왑을 해서 미국에서 달러를 가져와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을 미국하고 통화 스왑을 하면 미국에 맡기면 미국에서 우리 원화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달러화를 받아가지고 뿌리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적어도 허경영 씨는 기축통화가 뭔지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이재명 후보는 기축통화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없으니까 뭐 경제 이야기하면 늘 나라 곳간 털어먹는 이야기밖에 못 하잖아요. 그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고 돌아가셔서 윤석열 후보에게 IMF가 운용하는 SDR 특별인출권 그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어제 통화 내용을 토론 내용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대한민국 경제가 튼실하고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이 정말 무리 없이 너무나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정경련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언제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라 그랬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이라든지 EU라든지 중국, 영국, 일본 이 5개 나라의 통화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인출권에 말하자면 우리 원화가 들어가면 기축통화국에 가까워진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기축통화국에 가까워질 정도로 우리 한국 채권이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2021년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이 발행한 채권을 214조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요, 5년짜리 달러 표시 외평채라든지 7억 달러짜리 그 유로화 표시 외평채,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이죠. 이게 지금 인기가 많아가지고 금방 다 팔려나갑니다. 특히 이제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한국에서 채권 나온다 그러면 그냥 다 걷어갑니다.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고, 이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채권에 대한, 그러니까 국가 신용 등급에 비해 가지고 채권 값이 싸니까 바로 나오자마자 물량을 다 걷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지 무슨 뭐 기축통화국이냐 아니냐, 그거는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재명 후보에게 기축통화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김재원 최고께서 너무 과도한 말씀이다. 청약통장을 모르는 윤석열 후보에게 SDR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논의를 저는 진전... 한 네. 말씀만 드리면
뭐 대통령 후보가 기축통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곧 기축통화 국가가 될 거다. 뭐 그 정도 국민들에게 또 희망을 줄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저렇게 억지로 말을 또 덮으려고 저렇게 이야기하시니 좀 안타깝긴 한데요. 네. 그 기축통화 국가가 왜 나왔는지 그거는 저 아실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우리는 지금 재정이 아주 건전한 국가다. 그래서 뭐 국채 발행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리고 지금 전재수 의원님 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국채가 외국 가면 인기 좋다는데 그거야 당연히 외국 미국이나 다른 나라 재정이 그 기축통화 국가보다 우리가 이자를 더 주니까 그거 당연히 채권 사가죠. 그걸 가지고 이자 덜 줘보세요. 사가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재정 건전성에서 가장 문제가, 물론 지금 뭐 40%를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그걸 엄청나게 그 국가 부채를 늘려놨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라도 지금은 그래도 그럭저럭 버텨나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가 지금 정부 부채에 사실상 포함시키지 않는 공기업 부채, 공무원 연금 부채, 군인 연금 부채, 네. 그리고 만에 하나 국민연금까지 포함시키면요, 이 재정 건전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 당국에서는 이게 지금 한계라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국간을 어떻게라도 조금 유지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겁박을 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는요, 이 예산 편성권을 청와대에 끌고 가서 맘대로 퍼쓰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걱정은 나라의 국간을 마치 자기 집에 금고 쓰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국가 재정 운영 의식을 갖춘 분들이 경제를 논하다가 나라를 얼마나 위험에 빠뜨릴까. 그 때문에 지금 기축통화 이야기까지 한 거예요. 네. 아니 이거는 말씀을 안 드릴 제가 수가 그 없습니다. 논의를 좀 예. 진전시키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이런 이 관련된 말씀을- 질문을 예, 드릴게요. 예. 일단 뭐냐면 지금 기축통화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불거진 게 앞서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불거진 네.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기축통화가 지금 됐다는 게 아니라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기축통화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재정건전성이 안 좋고 국채를 자꾸 발행을 하면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에 좀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이쪽에 좀 방점을 찍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논의를 좀 진전시키기 제가 궁금한 거는 결국 그 비기축통화국, 우리나라 같은 비기축통화국에서 자꾸 이렇게 재정 지출을 하다 보면 국가 전체 국제시장에서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국채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이 전제 하에서 두 당 모두 어느 당이든 집권을 하면 이 코로나 시국 하에서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손실보상을 위해서 추경안 등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국가 빚이 뭐 임기 초에는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6.25 전쟁도 3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2년 넘게 했습니다. 네. 엄청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행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쓰고 있는 행정 권력이 얼마나 비대하냐면 친구들 만나는데 사람 숫자 몇 명 이상 만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 명절, 추석 명절에 고향 가라 말아라, 이것도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게 영업시간 몇 시까지 영업하지 말아라, 이것도 개입합니다. 정부가 행정 권력을 엄청나게 막강하게 지금 행사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정부가 행정 권력을 그만큼 써가지고 국민들의 생계 활동, 경제 활동을 막았으면 적어도 거기에 버금가는, 거기에 부응하는 수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면은 그냥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국가 돈을 막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부채, 국가 채무 규모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채무의 규모를 보니까 올해 우리가 이 600조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소진을 하더라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1%입니다. 50.1%. 그러면은 글로벌 스탠다드, 그러니까 이제 적정한 국가 채무, 그러니까 비기축 통화 국가의 적정한 국가 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냐? 이게 IMF라든지 뭐 IBRD라든지 국제 통화 금융기관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GDP 대비 국가 채무를 한 80% 정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600조 예산을 다 쓰더라도 한참 건전해도 재정 건전성이 너무 건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문제의식은 국가 채무는 너무나 건전하고 경제가 튼실해서 국가 채무 비율은 너무나 낮고 대신 가계부채 비율은 굉장히 높고 더더구나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 만약 생계 활동도 제대로 못하게 국가의 행정 권력이 개입해가지고 피해를 줬으면 당연히 국가 부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이분들의 손실 보상 또 이분들의 일상을 돌려주고 생계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네. 손해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된다. 네.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무슨 기축통화국을 아냐 모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논점을 돌리는 것은 이 논점을 흐리는 것이다. 이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그 재정 지출을 늘린 것은 그것은 뭐 다 이해를 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야당이 계속 이야기한 것이 정부의 방역 정책에 그 직접 그 어떻게 보면 가장 협조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그 손실 보상을 하자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거부하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계속해서 사실 막대한 그 재정을 퍼부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뭐 승수 효과니 뭐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그것이 과연 그렇게 승수 효과가 있었고 그렇게 뭐 지역화폐를 많이 나눠줘서 경제가 좋아졌다면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그 생계가 위협받고 생활이 지금 피폐해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직접 정부의 방역 정책을 협조하다가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해서 두텁게 보상을 하자 했는데 끝내 그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빚은 빚대로 지고 효과는 별로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저도 뭐 예결위원장 지내면서 봤지만 막대하게 예컨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현장에서의 문제도 생겼지만 정부 기능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예컨대 뭐 한 2년간 우리가 뭐 축제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들을 전부 전용해서 사실 그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재정 지출을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좀 그렇게 재정 지출에 대해서 그 직접 피해를 입은 그 계층에 대해서 집중 지원을 하자. 그런 데 대해서도 사실은 별로 그 예산 편성을 하면서도 예산 편성돼서 그게 집행되는 1월 달에 또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될 정도로 이 정부가 실패를 했단 말이죠. 예산 편성 자체에. 그런 것이 이 정부 부채를 더 늘렸고 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정부 부채 늘린 거는요. 사실 거의 살인적인 부채 상승이거든요. 이것은요. 앞으로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국채 발행을 해야 되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뭐 벌여놓은 여러 가지 이 일들 때문에 또 빚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네. 때문에 언제까지 이것이 버틸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자꾸 무슨 IMF 80% 이야기하는데 그것은요 80% 넘으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우리나라 수준에서 오랫동안 재정을 운영하면서 이 재정이 40% 이상 부채가 넘어가면 위험하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의 그 기준도 정해놨는데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건 훌쩍 넘어서 네. 실무진들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 돼 있죠. 제가 짧게 한 말씀 지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게. 많이 가서 아니 그러니까 짧게 김재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께서 5만 가지 이야기를 네. 자꾸 길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 윤석열 후보는 잘 몰라가지고 그냥 막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후보가 그렇다 그래서 당에 계신 분들까지 그렇게 막 말씀하시면 안 제가 됩니다. 할 말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국민 재난지원금만 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하지 않았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관계도 확인을 안 하고 저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론 끝나자마자 오늘 오전에 저희 선대위에서 자료까지 다 해가지고 해명 보도자료를 다 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어제 그 발언은 가짜뉴스다라고 이미
2020년, 2021년 해가지고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까지 네. 포함해가지고 그 직접 지원, 그 다음에 지역 화폐라든지 이런 간접 지원까지 다 포함을 해서 5,300억 넘는 돈을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상공인 지원 안 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만 했다라고 저렇게 저 가짜 뉴스를 자꾸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네. 굉장히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제가 확인을 이야기한 좀 걸 하고 거짓말하지 말씀을 마세요.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도 확인을 좀 하고 말씀을 소상공인과 하세요. 자영업자에 대해서 그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부분은 찔끔 보상을 하고 전 국민에게 나눠주느라고 아까는 또 안 했다 수십조 그러더니 이제는 원을 또 사용했다 이 찔끔 말이잖아요. 보상을 했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분명히 하십니까? 이야기했죠. 아까는 또 안 했다면서요. 뭘 안 했어요? 두 분 의원님 일단 에헤이. 지금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는 재정 건전성 우리 국가 재정 건전성이 좀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뭐 코로나 이 시국에서 두텁게 피해를 보신 분들 지원을 해야 된다. 재정 건전성이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다는 판단이신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지원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를 위해서 뭐 국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뭐 불필요한 세출이나 이런 걸 좀 조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기조를 갖고 있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소상공인은 5천 몇백억 지원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수십조 지원했잖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렇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답시고 해서 사실은 그 효과도 별로 없는데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했다면 적어도 지금 그분들 직접 정부 그 정책에 협조하느라고 생계가 그냥 파탄난 그분들의 생활은 이 정도는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한 건데 어제 윤석열 자꾸 후보, 이야기를 거꾸로 해가지고 윤석열 지금 후보, 이야기하고 윤석열 있잖아요. 후보 TV 토론을 안 보셨나 본데 소상공인 지원은 외면하고 전국민 외면한 거죠, 재난지원금만 그러니까. 했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어제 TV 토론에서 그대로 제 이야기를 이야기도 한 바로 겁니다. 그게 외면한 거라는 거죠. 소상공인의 생계가 막연해지도록 전국민 두고 재난지원금 전국민 얼마 재난지원금 지원했습니까? 지원하면서 김재현 최고님,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재명 지사 경기도지사 할 때 얼마 지원했습니까? 지금 경기도지사 아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소상공인도 마찬가지 경기도지사 이야기 때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금 그 이야기 한 거 아니잖아요. 정부 재정 이야기하고 네. 있는데 왜 쓸데없는 이야기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전국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토론을 지금 그런 식으로 그만큼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국가재정 국가부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가부채가 늘어난 것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문에 훨씬 늘어났지 소상공인을 충분히 지원한 것 때문에 늘어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토론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그만하라고요. 네. 그만 이야기하세요. 토론의 사세를 좀 갖추세요.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좀 제가 좀 중간에 좀 개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격하게 또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셨는데 한번 잠깐 웃으시면서 또 마지막 주제 좀 아니 얘기해 이거 의의가 주실까요? 없어요. 네. 의의가 그만하라니요 지금. 네. 아니 의의가 제가 없죠. 왜 갑자기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발언 이야기를 양을 하세요? 보세요. 제가 충분히 다 그만큼 들어주고 했음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불구하고 이 제가 이야기는 이야기하는데 두 분의 다 의원님 국가부채 끼어들어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만하라. 있는데 네. 경기도 토론을 이야기하는 그렇게 이야기 예의 없이 의원님, 하시면 안 죄송합니다. 됩니다. 의원님 지금 두 분 누가 의원님 예의 없- 전체 의원님. 발언 규모를 보세요. 제가 의원님, 이야기를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끝까지 다 들어줬는데 의원님. 지금 누가 무슨 얘기- 이야기를 네, 하시는 두 분 거예요? 죄송합니다. 일단 지금 이 토론회를 지금 두 분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그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제가- 예의가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예의가. 일단 제가 이 정도에서 좀 약간 좀 정리를 좀 하고 마지막 이 주제에 간략하게 좀 여쭙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야권 단일화 얘기 좀 해도 되겠죠, 의원님 어떠십니까? 네, 지금 야권 단일화 관련해서도 지금 이게 결렬이 된 것인지 아니면은 물밑에서 또 움직임이 있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큽니다. 어제 토론회를 봤더니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철수 후보가 이전 토론회보다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또 공세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뭐 또 조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네. 또 실제로 마음이 또 그랬을 수 있죠. 근데 그 안철수 후보의 회견을 잘 보면 뭐 그래도 지금 단일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문을 닫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철수 후보께서는 계속 이제 그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지금 상태가 이대로 그냥 간다면 우리가 흔히 지금 드러난 그 여론조사 결과 내용대로 그대로 간다면 사실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시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의 대열에 같이 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제 TV 토론 과정에서 보면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이 몇 차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답변이 황당하게 이럴 데가 없기 때문에 고개를 절레절레 돌리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단일화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왜 그러냐면 윤석열 후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죠. 시간 끌기 하고 있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돌아가신 분까지 거론을 하면서 모욕을 주고 조롱을 하고 있는데 아니 누가 그걸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단일화도 좋고 정치도 다 좋지만 기본적으로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존재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말은 곧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자 품성입니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 모두 각 캠프의 입장을 또 이렇게 열띠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토론 중간에 좀 이렇게 격한 분위기가 좀 생기기도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두 분 나가실 때는 웃으시면서 나가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